네, 안녕하세요. 큐에스입니다.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라이브로 좀 시켜봤는데 다 보진 못했고요. 뒷부분 한 절반 정도 이제 라이브로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사실은 지금 요 와이오밍주 캔사스시티에서 열린 잭슨홀이죠. 풍경이 이제 아름다운 곳인데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심포지엄입니다. 말 그대로 이 뒤에 보면은 이코노믹 심포지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 뭐 상향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최근 5년 동안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물가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금융 정책으로서 금리를 조절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랩업하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러면 되죠? 이렇게 복귀해보는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도 다시 한번 또 되살펴보는, 리뷰하는 차원에서 저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이 말했던 이제 전문을 제가 구해 가지고 와서 이걸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정책과 연준의 프레임워크 검토라는 소주제로, 올해 들어 미국 경제는 광범위한 경제 정책 변화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준의 이중 채무 달성 목표와 관련해 노동시장은 최대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팬데믹 직후의 정점에서 크게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리스크 균형은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 제 발언, 제롬 파월의 발언에서는 먼저 현재 경제 상황과 단기적인 통화 정책 전망을 다루고 이어서 오늘 발표한 개정판 장기 목표와 통화 정책 전략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연준의 두 번째 공개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경제 상황과 단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발언할 당시 경제는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범위 사이에 1년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총 수요와 총 공급의 균형을 지속 가능하게 맞추기 위한 적절한 긴축적 기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목표에 한층 가까워졌고 과열됐던 노동시장은 냉각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는 줄어들었으나 실업률은 거의 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외에는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이후 세 차례 FOMC 회의를 거치며 정책 기조를 조정해 지난 1년간 최대 고용에 근접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교역 상대국 전반에 걸친 높은 관세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 강화는 노동력 증가세를 급격히 둔화시켰으며 장기적으로는 조세, 재정, 규제 정책의 변화도 성장과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라이브를 못했는데 혓바늘이 좀 돋아서 못했는데 살짝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어디에 정착할지, 경제에 어떤 지속적 영향을 남길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무역과 이민 정책 변화는 수요와 공급 양측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정책은 경기적 변동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구조적 변화를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노동시장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7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신규 고용은 3만 5천 명으로 24년 월 평균 16만 8천 명에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 평가보다 훨씬 큰 둔화세이며 5월, 6월 수치가 크게 하향 수정된 결과입니다. 다만 이러한 둔화가 노동시장 내 큰 어떤 여유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월 실업률은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4.2% 수준이며
지난 1년간 대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자발적 이직, 해고, 구인 실업 비율, 임금 상승률 등 다른 지표들도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다소 완화된 정도에 그쳤습니다. 노동 공급은 이민 급감과 함께 수요 둔화에 맞춰 줄어들면서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규 일자리 수, 손익분기 고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공급과 수요가 모두 급격히 둔화된 결과라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이는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현실화될 경우 급격한 해고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GDP 성장도 둔화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1.2%로 24년 2.5%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주로 소비 둔화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노동시장과 마찬가지로 GDP 둔화도 공급 측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관세가 일부 상품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자료 기준으로 7월까지 약 12개월간 PCE 물가 상승률은 2.6%였으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2.9%로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근원 물가 중 상품 가격은 1.1% 상승하며 24년 내내 이어졌던 소폭 하락에서 반전했습니다. 반면 주거비는 여전히 둔화세를 이어갔고 비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2%와 일치하는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소비자 물가 효과는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누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와 폭은 불확실합니다. 통화 정책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 효과가 일시적 가격 수준 상승에 그칠지 아니면 지속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여부입니다. 합리적 기준선은 일시적 수준 이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관세 인상은 공급망을 따라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며 관세율 자체도 변동하고 있어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 압력이 장기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실질 소득 하락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은 특별히 타이트하지 않고 오히려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해 실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4년 이상 목표를 웃돌았고 여전히 가계와 기업의 주요 우려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장 및 설문조사 기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2%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은 당연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연준은 일시적 가격 수준 상승을 지속적 인플레이션으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고용 리스크는 하방에 있습니다. 두 목표가 충돌할 때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약하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고용 리스크는 하방에 있습니다. 두 목표가 충돌할 때에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롬 파월이 매우 강조했던 것으로 제 기억이 나요. 현재 정책 금리는 작년보다 중립 수준에 100bp 가까이 다가섰고 실업률과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은 신중하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여전히 긴축적 영역에 있는 만큼 기본 전망과 리스크 균형 변화는 정책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얘는 어차피 화질이 최대가 720이니까 제가 어디까지 읽었나요? 잠깐 놓치네요. 다만 여전히 긴축적 덜 읽을 수 있으니까 여기 다시 읽을게요. 현재 정책 금리는 작년보다 여기는 읽었죠? 실업률과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은 신중하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여전히 긴축적 영역에 있는 만큼 기본 전망과 리스크 균형 변화는 정책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사전 설정된 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FOMC 위원들은 언제나 데이터와 경제 전망,
리스크 균형을 근거로 결정합니다. 이 부분을 또 강조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FOMC 위원들은 자기네들 그냥 뭐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거죠. 언제나 always 데이터와 경제 전망, 리스크 균형을 근거로 결정합니다. 데이터 드리븐으로 결정하는 거지 정성적인 자기네들 그냥 생각, 촉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했어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진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의회가 부여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변함없는 책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합의 성명서는 광범위한 경제 환경 속에서 이 책무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변경 사항은 연준이 경제를 바라보는 이해가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입니다. 2012년 버냉키 의장 시절 처음 합의 성명서를 채택한 뒤 이번이 두 번째 공개 검토입니다. 이번 검토는 전국의 Fed Listens 행사, 학술회의, 다수의 FOMC 논의와 직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당시 연준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장기간 제로 금리에 묶이는 하한 구속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금리가 낮아진 상태로 이제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죠.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40년 만에 고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연준은 16개월 동안 5.25%포인트 금리를 올려서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 급락 없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에 가까이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제 의견을 조금 드리면 고용에 대한 수치가 좀 조작이 많이 되었다. 매니퓰레이트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나서 트럼프가 열받아서 통계 그 책임자를 문책을 해서 잘라버렸잖아요. 되게 심각한 거죠. 뭐 17만 건이라고 그랬는데 3만 건이고 그게 두 달치 수치를 조작한 거고. 근데 이 말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준은 16개월 동안 5.25%포인트 금리를 올려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 급락 없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에 가까이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조금 하방으로 작용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롬 파월도 그래도 그 수치를 언급한 건 저는 그래도 비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고용 수치가 실제로 뭐 3만 5천 건인가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고용의 급락이 없었다고 말할 수만은 없겠다는 거를 제 의견을 조금 첨언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개정 합의 성명서의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ELB는 하한 구속 상황이라고 그랬죠. ELB가 경제 환경의 정의적 특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광범위한 경제 상황에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촉진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조금 낮출 수도 있겠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걸 또 떠오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정의적 특징으로 하지는 않고 광범위한 경제 상황에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촉진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가겠다 이런 거고요. 또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즉 이것은 일시적 인플레이션 초과 허용인데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유연한 물가 목표제로 복귀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도 또 약간 비둘기파,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금리를 그럼 낮춰주겠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네로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대 고용에 대한 shortfalls, 부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실시간 추정치를 웃도는 고용도 반드시 물가 안정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실시간으로 추정한 추정치를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고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고용이 많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물가 안정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 같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기에는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너무 이렇게 직결한다는 건 다이렉트로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법칙처럼 실시간 추정치를 웃도는 고용도 반드시 물가 안정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연결하지는 않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고용과 물가 목표가 충돌할 경우, 자, 고용이라는 측면과 물가 목표에 대해서 충돌할 경우에 이 부분이 오늘 핵심 포인트였죠. 균형 있는 접근을 취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고용에 대한 지표도 거짓으로 이렇게 했던 게 또 발표도 됐고, 근데 물가는 얘네는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용은 생각보다 별로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누구야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약간 체면을 구긴 면도 있는 거거든요. 고용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금리를 좀 높게 유지했는데 생각보다 고용도 잘 안 됐네. 100% 면피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인다이렉트하게 표현했다고 봐요. 균형 있는 접근을 취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는 일부분은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고용이 그렇게 확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내 책임도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목표가 충돌할 경우 이퀄리브리엄 그게 이제 균형점이잖아요. 균형 있는 어프로치를 하겠다는 점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은 시장에서는 이제 제롬 파월의 약간의 그 실수라고 할까? 그걸 살짝 인정하면서 균형 있는 접근을 취한다는 얘기는 곧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겠네.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금리 인하라고 하고 있는데 고용도 별로 안 됐고 이러니까 이제 금리를 좀 낮춰줘야지. 물가를 핑계로 너무 계속 높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리도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균형 있는 접근이라는 표현을 시장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아니면 한꺼번에 0.5% 정도 포인트 정도 급하게 좀 올릴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2% 인플레이션 목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핵심 수단이라 평가합니다. 또한 5년 단위의 공개 검토를 이어가며 학계 실무 대중과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유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40년 전에 이거 다음 읽어드리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끝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한 슈미트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팬데믹 기간 화상회의로 참여했던 것까지 합치면 올해가 8번째 잭슨홀 연설입니다. 이 심포지엄은 연준 지도부가 경제 석학들의 의견을 듣고 화면이 지금 거의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좀 당겼어요. 이 심포지엄은 연준 지도부가 경제 석학들의 의견을 듣고 당면 과제를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40여 년 전 폴 볼커 의장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은 갑자기 소찬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 현명한 선택이었어. 그 전통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요번 사실은 그 연설이 제롬 파월이 내년 5월인가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기를 유지한다고 하여도 마지막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는 여느 때와 다르게 제롬 파월이 원래 발음을 좀 부정확하게 하는 그런 좀 조금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습관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고 나서 요즘은 발음을 또박또박 좀 잘 말해주고 있어서 저는 듣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한 2년 전 이때만 해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는 제롬 파월이 정말 발음을 조금 그지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분 나쁠 정도로. 요즘은 이제 잘리면 안 되니까 또박또박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뾰족하게 각 단어들이나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조금 더 두루뭉실하지 않고 뾰족하게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생명 연장의 꿈 매치니코프를 마시고 싶구나. 내년 5월까지 자르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제발 자르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사실 큰 내용은 없고 그동안에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를 언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세계 좀 경제적인 상황을 좀 보면 특이한 상황이죠.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거의 전 인류가 붙어서 전쟁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은 지가 벌써 45년 정도 이후로 치면은 55년에다가 25년 더하면 한 8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금의 유동성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대한민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꼭 하시라는 뜻은 아닌데,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연 2%, 3% 이자만 받고 버틴다고 해도 그 이자를 받는 증가하는 속도보다 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서 내 돈의 가치를 더 버는 게 능사이긴 한데, 최소한 내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상태로 지금 접어든 아주 특이한 지금 경제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제 의견을, 퀘스트의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했던 잭슨 홀 미팅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